어르신, 지금 차림은 간첩이나 탈북자 수준인데요? 누가 봐도 수상쩍습니다. 최전방 지피를 찾은 노인에게 쏟아진 경멸의 말.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내뱉은 이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곧이어 펼쳐질 거대한 반전. 아마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차가운 바람이 철책을 흔드는 늦가을 새벽. 대한민국 민간 인통재선과 가까운 강원도 철원의 외딴 GOP 부대, 육군 제육보병사단 청성부대 예하 지피는 긴장감마저 얼어붙은 듯 침묵했다. 쌀쌀한 날씨 속 경계 근무에 나선 병사들의 숨결만이 하얗게 흩어졌다. 부대 주변의 민통선 안쪽 풍경은 황량했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붉게 물들었지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77의 박창식 노인은 낡은 군용 야전 상의를 껴입고 허름한 밀진 모자를 눌러쓴 채 비포장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군 시절부터 쓰던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갓 20살, 이제 막 이등병 계급장을 단 외손자 민준이가 좋아하는 율무차였다. 구부정한 허리, 깊게 패인 주름, 군데군데 해진 옷가지와 오래된 고무신. 영락없는 민통선 근처 시골 마을 늙은 농부의 모습이었다. 정지. 신원 확인. 지피 초소의 젊은 일병이 K2 소총을 겨눈 채 날카롭게 외쳤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밤샘 경계 근무로 충혈된 눈은 매서웠다. 왔소. 박민준 이병 면회 왔소다. 하랩이 되는 사람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일병은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민통선과 가까운 지역은 늘 경계 대상이었다. 특히 수상한 노인의 출연은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박 노인은 품 안에서 구겨진 지갑을 꺼내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일병은 신분증 사진과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하고 수상쩍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쳐다봤다. 그리고는 초소 안에 전화기를 들었다. 본부. 현재 지피 초소. 민간인 한 분, 박민준 이병 면회 요청. 신원 확인 바랍니다. 잠시 후 초소 문이 열리며 차가운 표정의 여군 하사가 나왔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강윤아라는 이름표와 함께 빛바랜 하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어르신, 박민준 이병 면회 오셨습니까? 강윤아 하사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냉랭했다. 오랜 GOP 근무에 지친 듯 민간인에 대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그렇소. 우리 손주 녀석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박 노인이 보온병을 슬쩍 내밀었지만 강 하사는 매몰차게 그의 신분증만 받아들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면회 기록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박 노인이 초소 안으로 들어서자 강 하사의 시선은 그의 옷차림을 훑었다. 낡은 야전상에 여기저기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해진 고무신은 험한 길을 걸어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어르신, 면회는 혹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 근처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민준이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가려고 갑자기 온 건 미안하게 됐소. 박 노인이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의 어눌한 말투와 허름한 행색은 강 하사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여기는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민통선과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 이런 행색으로 오시면 마치 북한에서 간 넘어온 간첩이나 탈북민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군사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강 하사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의 눈빛은 박 노인을 범죄자 취급하듯 매서웠다. 박 노인은 그녀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허허, 내가 군 생활할 때랑은 많이 달라졌구만. 박 노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젊은 시절, 군 생활은 그녀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오래전의 이야기였다. 어느 부대 나오셨습니까? 강 하사의 질문은 싸늘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를 떠보려는 듯한 뉘앙스였다. 아, 예전에 육사단에서. 박 노인의 대답은 망설임과 함께 작아졌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여기요? 몇 년도에 복무하셨습니까? 강 하사는 더욱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녀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워낙 오래돼서. 박 노인의 대답은 더욱 흐릿해졌다. 그의 초라한 모습과 어눌한 말투는 강 하사의 불신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박 노인이 들고 있는 낡은 보온병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 저 보온병은 뭡니까? 내용물 확인하겠습니다. 강 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태도는 더 이상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노인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강유나 하사의 차가운 음성은 좁은 초소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박창식 노인이 들고 있는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을 향해 턱짓하며 명령했다. 보온병 이리 주십시오. 규정상 외부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폐기라는 단어가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외손자를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율무차였다. 아가씨, 그냥 율무차일 뿐이요. 우리 손주 녀석이 추울까봐. 저는 아가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하사 강윤아입니다. 강 하사는 그의 말을 매몰차게 끊었다. 그녀는 박 노인의 손에서 보온병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초소 밖으로 나가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율무차가 구수한 향기를 풍겼다. 그러나 강 하사는 그 온기마저 경멸스럽다는 듯 내용물을 차가운 흙바닥에 전부 쏟아버렸다. 쏴! 따뜻했던 율무차는 흙탕물과 뒤섞여 차갑게 식어갔다. 박 노인은 그 광경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시리도록 아파왔다. 손자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저렇게 흙바닥에 버려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텅 빈 보온병을 돌려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겨우 붙잡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금속의 감촉이 그의 마음 같았다. 바로 그때 초소 안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초소. 본부에서 알린다. 박민준 이병 즉시 초소로 이동시켜 본인 외조부 신원 확인에 협조할 것. 반복한다. 박민준 이병 즉시 초소로 이동. 강 하사는 자신이 이겼다는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 노인을 쏘아보며 말했다. 잠시 기다리시죠. 손자분이 직접 와서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헐떡이며 한 병사가 초소로 달려왔다. 앳된 얼굴, 어깨에 빛나는 작대기 하나의 이등병. 박민준이었다. 그는 초소 안에 초라하게 서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을 차갑게 쏘아보는 강유나 하사와 바닥에 쏟아진 율무차 자국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충성. 이병 박민준. 부르셔서 왔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격려했다. 차마 할아버지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박민준 이병. 강 하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분 자네 외할아버지가 맞나? 예, 맞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마치 범죄자처럼 취조당하고 있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가 끓여온 따뜻한 율무차는 흙바닥에 버려졌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다. 우리 할아버지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 2등병이었다. 눈앞의 하사는 하늘 같은 선임 간부였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지옥이 될 것이 뻔했다. 동기들의 따돌림, 선임들의 가혹행위, 간부들의 끝없는 질책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짧은 침묵과 흔들리는 눈동자. 박창식 노인은 손자의 그 깊은 고뇌를 놓치지 않았다. 자신을 향한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린 손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그는 손자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됐어. 내가 갑자기 찾아온 게 잘못이지. 박 노인은 스스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강 하사를 향해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군인 양반 수고 좀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주 녀석 이제 그만 들여보내 주시오.
괜히 나 때문에 근무 시간에 불려 나와서 미안하다, 민준아. 그는 끝내 손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돌아섰다. 어르신 잠시만요. 강 하사가 그를 다시 불러 세웠다. 그녀는 서류철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말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방문 목적, 퇴거 시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니 그리 아십시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욕적이었다. 박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텅 빈 보온병을 든 채 조용히 초소를 나섰다. 굽은 등이 찬 바람에 더욱 휘어지는 것 같았다. 박민준 이병 복귀해. 강 하사의 명령에 민준은 끝내 할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할아버지의 외로운 그림자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강유나 하사는 초소 상황일지에 방금 전의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특이사항 930경, 박민준 이병 외조부 방문. 사전 승인 부재 및 거동 수상자로 판단, 신원 확인 후 퇴거 조치 완료. 특이 동향 없음. 그녀는 자신의 조치가 완벽했다고 생각했다. 민통선 최전방 GOP에서 이 정도의 경계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오히려 자신의 철두철미함이 부대의 안전을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그녀는 오늘 저녁 점호 때 소대장에게 이 일을 보고하며 자신의 FM적인 근무 태도를 어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걷어찬 것이 단순한 절차를 무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이 부대의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을. 한편 생활관으로 복귀한 박민준 이병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흙바닥에 쏟아지던 율무차 힘없이 돌아서던 구분 등, 그리고 자신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던 그 슬픈 눈빛. 나는 쓰레기야, 비겁한 놈.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눈앞에서 모욕을 당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방관했을 뿐이다. 그는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 평생을 철원 시골 마을에서 과묵하게 농사만 지으셨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다. 남들처럼 대단한 빽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한 행색의 할아버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때 생활관 선임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다. 야, 박민준. 초소에 너네 할아버지 오셨다며? 강하사 미친년한테 제대로 찍혔다면서. 다음부터는 면회 오실 거면 미리 보고 똑바로 해라. 너 때문에 우리 분대까지 피곤해지기 싫으면. 위로가 아닌 차가운 경고였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다. 서러움과 죄책감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부대에서 한참을 걸어 나온 박창식 노인은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의 낡은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찬 바람이 해진 야전상의 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아빠진 폴더폰을 꺼냈다. 투박하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몇 개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 김태환 소장. 30년 전 자신이 사단장으로 있을 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육사 출신 풋내기 작전장교였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바로 그 청성부대 제6보병사단의 사단장이 되어 있을 터였다. 박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길게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청성. 사단장 소장 김태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세월의 무게가 더해졌지만 여전히 칼날 같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김장군. 박창식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뗐다. 그 순간 수화기 반대편에서 모든 소음이 멎었다. 1초, 2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내 숨을 급하게 몰아쉬는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존경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선배님? 박창식 대장님? 맞으십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김태환 소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청성부대의 지휘관 전군이 알아주는 강골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까마득한 전설 속 영웅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임 장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자네 부대 앞 버스 정류장이다. 그냥 손주 녀석 얼굴이나 보고 갈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구나. 내가 너무 늙었지. 담담한 노인의 목소리에 김태환 소장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부대 앞에 박창식 대장님께서 와 계셨다고. 부대에는 무슨 일로 아니 손주분이 저희 사단에 있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박민준. 이번에 들어온 이등병이라더군. 얼굴은 못 봤다. 내가 행색이 불량해서 간첩인 줄 알았다더구나. 허허 맞는 말이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늙은 군인은 그저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데 괜히 애들 군기만 흐려놓을 뻔했다. 박창식 노인의 자주 섞인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오는 순간 김태환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손에 든 수화기를 부서져라 꽉 쥐었다. 책상 위 결제 서류들이 그의 분노에 찬 숨결에 파르르 떨렸다. 행색이 불량해서, 간첩인 줄 알아서, 대한민국 6.25 전쟁에 살아있는 영웅, 백마고지 전투에 숨겨진 주역이자 자신이 평생 군인으로서의 사표로 삼아온 스승에게 감히 자신의 부대원인 자신의 부대 안에서 선배님 잠시만 제발 잠시만 거기 그대로 계십시오. 5분 아니 3분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지휘 헬기를 띄우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됐다. 소란 피우지 마라. 젊은 하사가 규정대로 일 잘하는 걸 가지고 뭘 그러나. 나 이제 버스 와서 가봐야 한다. 선배님, 제발 잠시만. 김 소장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정막. 김 소장은 끊어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과 함께 6사단 청성부대의 역사가 담긴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의 가장 중심에 젊은 시절의 박창식 대위가 있었다. 바로 그가 자신의 부하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쾅! 김태환 소장이 수화기를 책상에 내리치자 육중한 원목 책상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즉시 비상직통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이상할 만큼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예하 연대장인 대령이었다. 연대장. 예, 사단장님. 청성. 자네 연대 예하 지피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장님. 모른다고? 지금 당장 자네 연대 전체에 5분 전투대기 발령해. 예? 실상황입니까? 실상황보다 더하다. 이건 전쟁이다. 우리 육사단의 명예와 존립을 건 전쟁이야. 그리고 자네 지금 당장 관용차 돌려서 부대 정문 박버스 정류장으로 가. 거기에 낡은 야전 상의를 입은 노인 한 분이 계실 거다. 그분이 바로 이 부대의 주인이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모셔와. 만약 그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만들면 자네부터 군복 벗을 줄 알아. 명령은 끝났다. 잠시 후 철원의 고요한 민통선 지역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 소리가 육사단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상 소집이 아니었다. 청성부대의 심장이 멈췄다가 분노로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철원의 깊은 골짜기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는 멎지 않았다. 육사단 전체에 발령된 비상사태는 최전방 지피의 작은 초소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지피의 모든 병력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완전 무장을 갖추고 초소 앞 공터에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북한군의 기습 도발에 대한 공포보다 미지의 이유로 인한 혼돈과 불안이 더욱 짙게 서려 있었다. 시발 실상황이야? 왜 말이 없어? 대대장님 무전기에 불나던데. 보통 일이 아닌 건 확실해. 간첩이라도 넘어왔나? 나직한 수군거림 속에서도 병사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지피를 책임지는 젊은 소대장에게로 향했다. 갓 임관한 소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열의 맨 앞줄 강유나 하사는 짜증과 의문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웬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야.
설마 아까 그 노인이 어디다 찔러서 일이 커진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야. 그녀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의 완벽했던 일처리에 흠집을 낼까봐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 이병의 심장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 비상사태가 조금 전에 할아버지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올감했다. 아니야, 설마. 시골 늙은이 한 명 때문에 사단 전체가 뒤집힐 리가 없어. 아닐 거야.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다그쳤지만 비오기 전 수시는 무릎처럼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지피로 통하는 비포장도로 저편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다가왔다. 선두에는 헌병 사이드카가 경광등을 번쩍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별 2개가 선명한 사단장 지휘 차량이 아닌 무궁화 3개가 박힌 연대장 지휘 차량이었다. 그러나 그 행렬의 위압감은 마치 군단장이 직접 행차하는 듯 살벌했다. 차량 행렬은 지피 초소 앞에 급정거하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운전병이 채 문을 열기도 전에 연대장인 이진석 대령이 차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그는 방금 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사단장의, 아니,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포효를 잊을 수 없었다. 이진석 대령, 자네 목이 몇 개야? 자네 관할 지피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를 능멸했어. 당장 가서 그분을 찾아 모시지 못하면 내가 직접 가서 자네 군복을 찢어버릴 테니 그리 알아. 이 대령은 지피 소대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르신,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조금 전에 여기 오셨던 어르신 못 봤나? 그의 다급한 외침에 지피 병력 전체가 얼어붙었다. 연대장이 직접 찾는 어르신이라니. 강유나 하사는 그제야 상황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가 아까 그분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정문 밖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셨습니다. 강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 대령은 그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차에 올라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정류장 방향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지피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박민준 이병은 온몸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연대장이 직접 찾는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잠시 후 연대장의 차량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전히 뒷좌석은 비어 있었다. 이진석 대령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검게 죽어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다급하게 무전을 쳤다. 사단장님, 정류장에도 마을 입구에도 안 계십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어떤 불호령이 떨어졌는지 이 대령은 허리가 끊어질 듯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만을 반복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육중한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한 대가 지피 상공에 나타났다. 헬리콥터는 착륙할 곳도 마땅치 않은 좁은 공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한 하강풍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 거칠게 내려앉았다. 기체 옆면에는 빛나는 별 2개, 사단장 탑승 표식이 선명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사단장 김태환 소장이 성난 사자처럼 걸어 나왔다. 그의 뒤를 사단 참모장과 작전 참모가 겁에 질린 얼굴로 따랐다. 김 소장의 시선은 연병장의 도열한 그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의 스승을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저 멀리 부대로 향하는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낡은 야전상에 허름한 밀짚 모자. 조금 전 모두가 무시하고 내쫓았던 바로 그 노인, 박창식이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혹여나 어린 군인들이 다칠까 싶어 제 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이진석 대령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나갔다. 그리고 지피의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 대령은 박창식 노인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죄의 절을 올리듯
예를 갖추더니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듯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했다. 마침내 노인이 지피공터에 도착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김태환 소장은 그를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군 생활 35년의 모든 충정과 존경, 그리고 죄스러움을 담아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외쳤다. 청성. 그의 목소리는 철원의 모든 산맥을 뒤흔드는 듯 했다. 소장 김태환. 박창식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장님.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지피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대장. 별내. 대한민국 군대의 정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눈앞에 이 초라한 노인이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사성 장군이었다는 말인가. 그 단어가 강유나 하사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옆에 있던 동료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머리부터 땅에 처박혔을 것이다. 내 대장님이라고? 저 노인이 내가 간첩 취급하며 율무차를 쏟아버린 저 노인이 대장님이셨다고.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과 행동들이 수억 개의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행색이 불량합니다. 간첩인 줄 알겠습니다. 정체 모를 물건을 치우십시오. 자신이 철저하게 지켰다고 믿었던 그 규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근무 태만이 아니었다. 부대의, 아니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모독한 대역죄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박민준 이병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장. 사성장군. 할아버지가 평생 과묵하게 밭만 갈고 장날이면 좌판에서 나무를 팔던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적 할아버지의 낡은 옷장에서 금빛 별 4개가 달린 낡은 군복을 발견하고 할아버지,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옛날에 입던 작업복이야. 라며 무심하게 옷장 문을 닫던 모습이 떠올랐다.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힘들 텐데. 라며 걱정스럽게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흑투성이의 거친 손의 감촉이 생각났다.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배려였다. 자신이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던 자신의 과거가 손자에게 부담이 될까 평생을 숨겨왔던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선임 간부 앞에서 할아버지를 외면했다. 비겁하게 침묵했다. 으흑흑. 박민준 이병의 입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는 전투모를 푹 눌러쓴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미안함이 온몸을 갈갈이 찢는 것 같았다. 경례를 마친 김태환 소장이 벼락 같은 목소리로 전 지피 병력을 향해 외쳤다. 전 부대원은 주목.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누군지 아는가? 대답 없는 공터. 김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다. 너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땅, 이 철책선을 잇게 하신 분이다. 6.25 전쟁 당시 너희들의 대선배들과 함께 백마고지에서 맨몸으로 중공군을 막아내셨고 월남전 파병부대 지휘관을 거쳐 육군참 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역임하신 살아있는 전설.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육사단 청성부대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 박창식 대장님이시다. 그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불타는 시선은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유나 하사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대의 심장이신 분께서 일개 하사 따위에게 간첩 취급을 받으셨다. 평생을 조국에 바친 영웅께서 손주에게 주려던 따뜻한 차 한 잔을 이 차가운 땅바닥에 버려지는 수모를 겪으셨단 말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군기강인가? 이것이 청성부대의 정신인가? 연병장을 얼어붙게 만든 김태환 소장의 마지막 포효가 끝나자 그의 얼음 같던 시선이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유나 하사에게 꽂혔다. 그 시선은 물리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강 하사의 온몸을 짓눌렀다. 김 소장은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전투화가 흙바닥을 지시기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강윤아 하사. 김 소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일어나. 그의 명령에 강 하사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떨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땅에 쳐박고 흐느낄 뿐이었다. 일어나지 못하나? 좋다. 그럼 거기서 들어라. 김 소장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칼날 같은 법 집행자의 그것이었다. 너는 오늘 군인으로서 3가지 대역죄를 저질렀다. 첫째, 민간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모욕하여 대군 신뢰를 실추시킨 죄. 둘째, 자신의 조부와 같은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아 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 그리고 셋째, 이 부대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이신 대선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능멸하여 군의 근간을 뒤흔든 죄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 하사의 심장에 낙인처럼 찍혔다. 너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내일 아침 당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불명예 전역을 포함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그토록 신봉하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내군 생활을 여기서 끝내주겠다. 이해 있나? 사형 선고였다. 강 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순간에 끝장나고 말았다. 김 소장이 몸을 돌려 다른 지시를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됐다, 김 장군. 그만하게. 모든 것을 잠재우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박창식 대장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김 소장의 팔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성난 사단장마저 멈추게 하는 산과 같은 무게의 힘이 있었다. 선배님, 하지만 이자는 그만하면 됐다. 박 대장의 그 한마디에 치밀어 오르던 분노로 온몸을 떨던 김태환 소장은 억지로 감정을 삼켰다. 박 대장은 바닥에 무너져 있는 강윤아 하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라, 군인. 강 하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박 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다. 대한민국 군인은 그렇게 쉽게 무릎 꿇지 않는다.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내 2발로 일어서야 한다. 일어나. 그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강 하사는 옆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박 대장은 그녀를 지나쳐 지피에 도열한 모든 부대원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이의 귓가에 그리고 심장에 선명하게 박혔다. 저 하사의 잘못이 물론 크다. 하지만 저 하사 한 명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규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인에게 규율은 생명이니까. 다만 그 칼날을 어디에 누구에게 겨눠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그의 시선이 부대의 가장 어린 이등병부터 최고참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인 김태환 소장까지 천천히 훑었다. 진짜 강한 군인은 철갑처럼 단단한 규율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번지르르한 겉모습이나 계급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진짜 강한 군인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군인이다. 규율은 자신과 전우를 지키는 갑옷이지 그 안에 있어야 할 뜨거운 심장을 대신할 순 없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모든 군인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우리가 총을 들고 이 차가운 철책선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 너머의 적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땅의 우리 국민들,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함이다.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낸 이름 모를 선배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줄 아는 군인. 그게 바로 진짜 강한 군인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백 명 군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 했다. 박 대장은 다시 강윤아 하사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오늘 쫓아낸 것은 행색 초라한 늙은이 한 명이었을지 몰라도 자네가 모욕한 것은 바로 이 군복의 명예였다.
자네가 쏟아버린 것은 단순한 율무차가 아니라 손주를 걱정하는 할애비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자네가 지켜야 할 국민의 마음이었다. 앞으로는 그 명예의 무게와 마음의 온도를 알고 행동하게. 그게 오늘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보고. 대열 속에서 외마디 외침이 터져나왔다. 모든 이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박민준 이병이었다. 그는 대열을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군법 위반 행위인지 알면서도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병 박민준, 사단장님과 대장님께 보고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는 강유나 하사의 옆 할아버지 박창식 대장의 바로 앞에 와서 멈춰섰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저는 저분이 제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지피공터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선임 간부의 질책이 두려워서 앞으로의 군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서 평생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규정을 몰랐던 강유나 하사보다 모든 것을 알고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방관한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박민준 이병은 고개를 아스팔트 바닥에 박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창식 대장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슬픔과 사랑의 균열이 일었다. 그는 손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민준아. 할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괜찮다. 내 마음이 어땠을지 할애비는 다 안다. 박 대장은 흙먼지 묻은 거친 손으로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사단장과 연대장, 수많은 전우들이 보는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손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잘 컸다, 내 강아지. 이 군복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그 어떤 질책보다 그 어떤 훈계보다 더 무거운 용서였다. 박민준 이병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죄책감을 토해내며 울었다. 늙은 영웅과 어린 병사의 모습은 군대의 가장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환 소장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는 스승의 위대한 용서 앞에서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성찰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전 부대원은 들어라. 오늘 우리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우리 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하마터면 이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패배할 뻔했다. 그의 시선이 모든 부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었다. 오늘의 이 치욕을 각자의 군번줄과 함께 심장에 새긴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의 제일 행동 강령은 철통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선배 전우에 대한 무한한 예우다. 이보다 우선하는 규정과 규칙은 이 부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나? 그 순간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군인들의 입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부대의 역사를 뒤바꾸는 포효였다. 청성. 철원의 산맥이 그 함성에 화답하듯 울렸다. 차가운 가을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노병과 어린 손자의 그림자가 심판의 장에서 재탄생의 장으로 변모한 지피공터 위에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강철의 대장이 남긴 군인의 심장은 그렇게 새로운 세대의 푸른 별들에게로 뜨겁게 이어지고 있었다. 철원의 산맥을 울렸던 함성이 잦아들자 지피공터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김태환 소장은 스승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박창식 대장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제자로서의 존경심과 부끄러움만이 가득했다. 대장님, 부디 저와 함께 사단으로 가주시지요. 제가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춰 모시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됐다. 박창식 대장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그는 외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김 소장을 보며 옅게 웃었다. 자네는 자네 부대원들을 다독여야지. 늙은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일로 애들 군기 빠졌다고 밤새 뺑뺑이 돌릴 생각은 더더욱 말고. 뼈가 있는 농담에 김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박 대장은 손자를 돌아보았다. 나는 우리 강아지 얼굴 봤으니 됐다. 민주나 하래비는 이제 가봐야겠다. 몸 건강히 지내고 휴가 나오면 그때 보자. 그는 더 이상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이 어린 손자와 젊은 군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까 염려스러웠다. 그는 헬리콥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이 왔던 길을 따라 다시 걸어가려 했다. 대장님, 잠시만. 김 소장이 다급하게 그를 막아섰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자신의 곁에 서 있던 강유나 하사와 박민준 이병을 불렀다. 두 사람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에게 다가왔다. 너희 둘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한다. 대장님을 두 분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댁까지 모셔다 드려라. 이는 너희에게 내리는 벌이자 다시 한번 군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그는 박 대장을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다. 선배님, 부디 이 철없는 후배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한 사단의 지휘관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명령이었다. 박 대장은 잠시 김 소장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연대장의 지휘 차량은 사성 장군과 하사, 그리고 이등병이라는 기묘한 조합을 태우고 철원의 굽이진 시골길을 달렸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강유나 하사와 박민준 이병은 운전석 칸막이 너머로 보이는 노병의 구분 등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군 생활 내내, 아니 평생 그 침묵의 무게를 잊지 못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육사단 사단장실. 김태환 소장 앞에 강유나 하사와 박민준 이병이 복귀 보고를 위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너희 둘. 김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오늘 일에 대해 너희는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죄를 지었다. 군법대로라면 지금 당장 너희의 군복을 벗겨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두 하사와 이병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박창식 대장님께서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군인으로서 과오를 만회하고 다시 태어날 기회를. 그래서 나 또한 너희에게 벌이 아닌 임무를 주려고 한다. 김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낡고 두꺼운 부대 역사 기록철 여러 개를 꺼내왔다. 강유나 하사. 예, 사단장님. 자네에게 첫 번째 임무를 준다. 오늘부터 3개월간 자네는 우리 육사단 출신의 모든 예비역 선배님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생존해 계신 분들의 댁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분들의 군 생활에 대한 기록을 영상과 글로 남겨라. 자네의 그 철두철미한 규정 준수 능력을 이제는 사람을 향해 쓰도록 해라. 강 하사의 눈이 커졌다. 예상했던 영창이나 징계가 아니었다. 박민준 이병. 박민준. 자네에게는 두 번째 임무를 준다. 자네는 강 하사를 도와 이 모든 과정을 보좌하고 특히 자네의 할아버지 박창식 대장님의 군 일대기를 자네 손으로 직접 기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라. 분량은 최소 100페이지다. 자네가 외면했던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자네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자네에게 내리는 벌이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었다. 참회와 배움 그리고 성장의 기회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받겠습니다. 3개월 후 철원의 첫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 한파가 몰아닥친 육사단 지피 초소. 면회객 대기실은 낡았지만 온기로 가득했다. 아이고 할머니. 길이 많이 미끄러우셨죠? 이리 들어오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먼저 하세요. 한 상병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보따리를 든 한 할머니를 부축하며 안으로 모셨다. 그는 익숙하게 난로 옆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고 뜨거운 믹스커피를 타서 건넸다. 손주놈 면회 오셨구나.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몸 좀 녹이고 편히 앉아 계세요. 상냥하고 따뜻한 미소. 3개월 전에 얼음 같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초소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진짜 강한 군인은 마음이 따뜻한 군인입니다. 그 문구는 지피의 새로운 근무 수칙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박민준 이병은 휴가를 나와 할아버지의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그가 직접 완성한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백마고지 전투 때 정말 포탄 파편이 헬멧을 뚫고 지나갔어요? 보고서 쓰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자부심만이 가득했다. 박창식 대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육사단 역사관. 새롭게 단장한 특별 전시관 푸른 별의 심장 개관식이 열렸다. 전시관의 기획과 구성을 총괄한 것은 바로 강윤아 하사였다. 그녀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을 돌며 수십 명의 육사단 참전 용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빛바랜 사진과 손때 묻은 유품 그리고 가슴 저린 증언들을 모아 이곳을 채웠다. 전시관 가장 중앙에는 박창식 대장의 낡은 야전 상의와 그가 평생 간직해온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 하사가 직접 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야전 상의는 조국을 지킨 영웅의 갑옷이었고 이 보온병은 손자를 사랑한 할아버지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관식에는 김태환 소장을 비롯한 사단 전 지휘관과 신병들이 참석했다. 강윤아 하사는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신병들 앞에서 자신이 기획한 전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선배 전우에 대한 깊은 존경과 따뜻한 자부심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환 소장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늙은 군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다음 세대의 심장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타오를 뿐이었다. 육사단 역사관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부대의 새로운 제1행동 강령이 금빛 명패에 새겨져 그날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고 있었다.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선배 전우에 대한 무한한 예우. 이것이 청성의 심장이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체불명의 간첩을 체포했다. 반복한다. 간첩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가 간첩이라 부른 여인의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을 상징하는 진짜 별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7월 대한민국에서 여름의 한복판은 가장 혹독한 계절을 의미했다. 특히 민간인 통제선과 불과 수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강원도 화천의 공기는 한낮의 열기와 새벽의 한기가 뒤섞여 낯선 이방인을 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곳에 주둔한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한국 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우며 상승칠성이라는 별칭을 얻은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이자 최전방을 수호하는 강철의 성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그늘진 곳에서는 이끼가 끼고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7사단 예하 13보 병연대 2대대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 대대의 책임자는 황인철 중령. 육사 출신으로 20년 넘게 군복을 입은 그는 야전 경험과 탁월한 처세술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의 대대는 겉보기에는 군기가 엄정하고 훈련 성과도 우수해 보였다. 사단에 올라가는 정기 보고서는 언제나 오차 없는 모범 답안과 같았다. 그러나 그 이면은 철저히 썩어 있었다. 야, 박서준 이병. 정신 안 차려? 그거 니네 집 문짝에 다는 거 아니야.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 오전, 박서준 이병은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통나무를 옮기고 있었다. 그의 옆으로 최진명 상사가 고함을 질렀다. 그들이 있는 곳은 대대 주둔지가 아닌 차로 20분이나 떨어진 855 인근의 한적한 산기슭이었다. 황인철 중령이 개인 별장처럼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죄송합니다. 박서준은 입술을 깨물며 통나무를 고쳐들었다. 작업이라는 명목하에 주말 오전에 끌려 나온 병사들은 10여 명.
그들은 대대장의 개인 별장 데크를 보수하고 정원을 가꾸는 사역에 동원된 것이었다. 물론 이들의 작업은 서류상으로는 진지 보수 공사로 둔갑해 있었다. 최 상사님, 자재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PX에서 관리하는 자재라도 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일병이 눈치를 보며 묻자 최 상사는 비웃으며 답했다. 야, 임마. 대대장님 일이 곧 부대 일이야. 군수과에 얘기해놨으니까 오후에 트럭 올 거다. 너희는 하던 일이나 똑바로 해. 오늘 안에 이거 다 못 끝내면 주말 반납은 물론이고 다음 주 내내 총기상으로 시작할 줄 알아. 최진명 상사는 황인철 중령의 수족이자 부대 내 비리의 실무 담당자였다. 병사들의 부식 빼돌리기, 유류 불법 반출, 훈련용 자재 횡령 등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는 황 중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대대 내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을 휘둘렀다. 박서준 이병은 한 달 전 이 대대로 전입 왔다. 신병교육대에서 칠성부대로 배치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자부심에 차 있었다. 최전방을 지킨다는 명예, 그리고 단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우렁찬 경례 구호는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TV 드라마 속 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입 첫 주 그는 식당에서 나온 닭볶음탕에 닭다리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선임들은 원래 우리 부대는 닭목이랑 날개만 좋아해서 그래라며 농담을 던졌지만 며칠 뒤 최 상사가 부대 밖 식당 주인에게 냉동 닭다리 박스를 넘기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명백한 횡령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혹서기 대비를 위해 보급된 신형 아이스 조끼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 있다가 훈련 중 전량 손실로 처리되었다. 실제로는 인근 고물상에 팔려나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병사들은 여전히 구형수통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 마시며 땡볕 아래서 훈련을 받았다. 이 모든 부조리의 정점에는 황인철 중령이 있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는 제군들의 노고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며 인자한 지휘관을 연기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대를 사유물처럼 이용했다. 서준아. 함께 통나무를 옮기던 동기 이진우 이병이 속삭였다. 너무 티내지 마. 너 그러다 찍히면 군 생활 진짜 지옥된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눈 감고 귀 막고 지내는 게 상책이야. 박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통나무를 날랐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해야만 하는 현실, 당연한 권리를 빼앗기고도 항의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곳은 강철의 성이 아니라 그저 높고 견고한 감옥일 뿐이었다. 월요일 오후 대대는 분주했다. 다음 주에 있을 사단 연합훈련 준비 때문이었다. 황인철 중령은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작전과장인 김대위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김대위, 지금 이게 보고서라고 올린 건가? 작전 계획이 아니라 초등학생 일기 수준이잖아. 병력 이동 경로, 화력 지원 계획, 비상시 우회로 확보 방안.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김대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사실 작전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황 중령은 자신의 심기가 불편할 때면 이렇게 부하 장교들을 쥐 잡듯 잡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바로 그때 지통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행정병이 들어왔다. 대대장님, 보고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뭔데? 위병소에서 연락 왔는데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이라며 면회를 요청하는 분이 계십니다. 황 중령의 날카로운 눈이 행정병에게 향했다. 국방부? 감사관실?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 강유진 감사관이라고.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자인가? 예, 그렇습니다. 황 중령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예고도 없이 그것도 여자 감사관이 직접 이 최전방 산골까지 찾아왔다고.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정기 감사는 2달 전에 끝났고 특별 감사가 있을 만한 일은 없었다. 혹시 내부 고발이라도 들어간 건가? 그는 순간 최 상사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었다. 일단 작전과장은 나가봐. 그리고 위병소에 연락해서 그 감사관이라는 사람,
내 집무실로 안내하라고 해. 잠시 후 황중령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인이 들어섰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외모, 군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수수한 등산복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그녀의 손에는 작은 등산용 배낭과 낡은 수첩 하나가 전부였다. 황중령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턱짓으로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오셨다고. 강유진 감사관? 네, 맞습니다. 여인은 짧게 대답하며 황중령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집무실 내부를 훑고 있었다. 값비싼 난초 화분, 고급 원목으로 제작된 책상, 벽에 걸린 유명 서예가의 족자까지. 일선 대대장 집무실이라고 하기에는 과하게 호화로웠다. 신분증 좀 다시 보여주시죠. 황중령의 요구에 그녀는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5급 군무원 강유진. 사진과 실물은 일치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예고도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희 부대는 2달 전 정기감사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황중령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군무원이라는 직급을 확인한 후 그녀를 한 수 아래로 보고 있었다. 비공식적인 순찰입니다, 중령님. 최근 장마철 이후 전방 부대들의 시설 안전 및 장병 복지 실태를 점검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류가 아닌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 별도의 통보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장 확인이라. 황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결국 뭔가 꼬투리를 잡으러 온 하이에나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다. 좋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협조해드리죠. 대신 저희도 훈련 준비로 바쁜 몸이라 오랜 시간 할애해드릴 순 없습니다. 둘러보실 곳이라도 정하셨습니까? 아니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눈길 가는 대로 둘러볼 생각입니다. 지휘관의 안내는 오히려 현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 저 혼자 조용히 다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황중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휘관을 패싱하고 부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겠다고. 군대의 군자도 모르는 소리였다. 감사관님, 여기는 서울 시내가 아닙니다. 엄연한 군사작전 지역이고 모든 인원의 이동은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관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안내는 필요합니다. 제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중령님께서 제 활동을 제한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즉시 상부의 감찰 방해로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유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황중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고작 5급 군무원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배짱이 아니었다. 분명 뒤에 든든한 백이 있거나 아니면 무서울 게 없는 독종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대신 무슨 일이 생겨도 부대 책임은 없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부대 내에서는 참모부 소속 김정수 소위가 동행하며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할 겁니다. 동행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감사관님. 부대 내 규율이니 따라주셔야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흘렀다. 결국 강유진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황중령은 즉시 김소위를 호출했다. 갓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어수룩해 보이는 김소위에게 감사관님 잘 모셔라라고 지시했지만 그 눈빛은 저 여자 일거수일투족 감시해서 보고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강유진이라는 의문의 방문객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7사단 13년대 이대대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가 손에 든 낡은 수첩이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황인철 중령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유진 감사관의 부대 순찰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행보는 예측 불가능했다. 아침 점호 시간을 피해 새벽 일찍 식당을 찾아 배식 상태와 잔반을 확인하는가 하면 예고 없이 정비고에 나타나 수리 부속 관리대장을 1시간 넘게 들여다보기도 했다. 김정수 소위는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강유진은 그에게 단 한마디 말도 걸지 않았고 질문을 해도 업무 중입니다라는 짤막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김소희는 그저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를 황중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다. 대대장님, 보고 드립니다. 강 감사관은 오늘 오전 내내 의무실에 머물렀습니다. 의약품 관리 대장과 병사들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만난 사람은 군의관과 의무병 외에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황중령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소희의 보고를 받으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저 여자의 목적이 대체 뭘까? 시설 안전 점검이라기엔 너무 집요했다. 마치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수집하는 사냥개 같았다. 강유진의 진짜 목표는 서류가 아닌 사람이었다. 그녀는 병사들이 가장 편하게 있을 만한 시간과 장소를 노렸다. PX, 사이버 지식 정보방, 흡연장 등. 그녀는 그곳에서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믹스 커피를 마시거나 신문을 읽으며 병사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아, 주말 또 작업각이냐? 대대장 별장인지 뭔지 이제 지긋지긋하다. 최 상사한테 잘못 걸리면 끝장인데 어쩌겠냐? 그냥 죽었다 생각해야지. 지난주에 보급 나온 전투화, 왜 우리한텐 안 주고 바로 반출된 거냐? 사이즈 조사까지 다 해놓고. 병사들이 무심코 던지는 불평불만 하나하나가 강유진의 낡은 수첩에 빼곡히 기록되었다. 그녀는 절대 먼저 말을 걸거나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기록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박서준 이병은 동기들과 함께 생활관에서 전투와 손질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생활관 복도를 지나가던 강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박서준의 낡은 전투화를 한 번,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본 뒤 그대로 지나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박서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다. 그것은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저녁 식사 후 박서준은 행정반으로 호출되었다. 그를 부른 것은 최진명 상사였다. 박이병, 너 오늘 낮에 외부에서 온 감사관이랑 무슨 얘기했어? 최 상사는 다그치듯 물었다. 박서준은 당황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 여자가 내 이름을 물어봤지? 내 전투화는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본 거고?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최 상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서준을 위아래로 훑었다. 요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핸드폰으로 찌르는 놈들이 있다던데. 너 혹시 뭐 찔리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괜한 짓 할 생각 말고 군 생활 편하게 할 생각해라.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행정반을 나오며 박서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유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 상사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부대에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자신이 엮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날 밤 황인철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 상사와 독대하고 있었다. 그 여자 아무래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단순 점검이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계속 병사들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분명 내부 정보를 캐내려는 수작입니다. 김소희는 뭐래? 그 새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젠장. 황중령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 여자가 뭘 파고 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알아내야 해. 생활관마다 감시조를 붙여. 특히 그 박서준이라는 이병 주시해. 그리고 그 여자가 머무는 BOQ 주변도 24시간 감시해. 밤에 몰래 누굴 만나는지 어딜 나가는지 전부 파악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대장님, 너무 대놓고 감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감찰 방해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 여긴 내 구역이야.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 저 여자가 간첩일 수도 있는 거잖아. 미확인 인원 동향 감시라는 명분이면 충분해. 당장 실행해. 황중령의 지시는 즉각적이고 은밀하게 실행되었다.
신임이 두터운 분대장급 병사들이 교대로 강유진의 동선을 감시했고 일부는 박서준을 포함한 요주의 병사들의 언행을 체크했다. 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촘촘하게 펼쳐졌다. 강철의 성은 이제 스스로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을 강유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황인철 중령이 펼친 보이지 않는 감시망은 대대 전체를 옥죄었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강유진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감시를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부대 생활에 흥미를 느낀 관광객처럼 행동했다. 병사들이 체력 단련을 하는 연병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구경하거나 도서관에 틀어박혀 낡은 소설책을 뒤적였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김정수 소위와 멀찍이 서 그녀를 감시하는 눈들은 혼란에 빠졌다. 보고 드립니다. 금일 오전 강 감사관은 PX에서 병사들과 함께 냉동식품을 먹으며 TV를 시청했습니다. 이후 세탁실과 보일러실을 둘러보았으나 별다른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보고를 받는 황인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장난하나 지금? 세탁실? 보일러실? 거길 왜 가는데? 저도 그게 시설 안전 점검의 일환이라고만 합니다. 그 여자 우리를 갖고 노는 거야. 황중령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강유진은 일부러 중요하지 않은 곳들만 골라다니며 감시자들의 긴장을 풀어놓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 지점들을 향한 예비 동작, 즉 페인트였다. 그녀가 한가롭게 PX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대대의 모든 시설 배치도와 인원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이 복잡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박서준 이병. 그녀는 그가 최 상사에게 불려가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생활관 동료들 사이에서 그가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그녀는 박서준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기회는 의외의 장소에서 찾아왔다. 며칠 뒤 야간 경계 근무표가 새로 나왔다. 박서준은 가장 근무 강도가 높기로 악명 높은 알파 초소의 심야 근무에 배정되었다. 명백한 보복성 근무였다. 알파 초소는 대대 본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후방 철책에 위치해 순찰 간부 외에는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그날 밤 11시 박서준은 부사수와 함께 알파 초소로 향했다. 무거운 K2 소총과 방탄모가 그의 어깨와 머리를 짓눌렀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스산했다. 사수님, 여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부사수인 신병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 졸면 큰일 난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을까? 두 사람이 긴장의 끈을 놓을 무렵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둘은 소총을 고쳐 잡았다. 누구냐? 암구호. 박서준이 외쳤다. 화랑. 들려온 것은 익숙한 간부의 목소리가 아닌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강유진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만 들려 있었다. 감사관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박서준은 당황하여 물었다. 동행해야 할 김소위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했습니다. 김소위는 피곤해 보여서 숙소에 돌려보냈고요. 여긴 공기가 참 좋군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하며 초소 근처에 섰다.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나 박서준이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견고한 댐도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아주 미세해서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건 그 작은 틈을 처음 발견하고도 방치한 무관심 혹은 애써 외면한 비겁함일 겁니다. 그녀는 박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은 균열을 만드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외부의 큰 충격이 아니라 바로 그 댐의 일부인 작은 돌멩이 하나의 용기 말입니다.
강유진은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균열을 만들어라. 내가 그 틈으로 들어가겠다는 신호. 그녀는 박서준에게 선택지를 던진 것이었다. 이 거대한 부조리의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돌멩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댐의 일부로 남아 함께 침몰할 것인지. 그날 밤 박서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강유진이 박서준에게 미끼를 던지고 그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동안 황인철 중령과 최 상사의 경계심은 극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강유진이 매일같이 한가로운 모습만 보이자 그들의 감시도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별거 아닌데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그냥 좀 깐깐한 여자 군무원일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 틈을 강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목요일 새벽 2시. 대대 전체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모두가 강유진 역시 BOQ 숙소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림자처럼 숙소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 대대 군수가 창고였다. 그곳은 최진명 상사가 직접 관리하는 황인철의 개인 금고나 다름없었다. 각종 훈련 자재와 보급품, 심지어 신형 전투 장비까지 그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 없었다. 강유진은 지난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창고의 구조는 물론 경계 근무자의 교대 시간과 순찰 경로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순찰조가 막 지나간 직후 창고 뒤편의 낡은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특수 제작된 소형 절단기로 자물쇠를 소리 없이 끊어내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창고 내부는 먼지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작은 펠라이트 하나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표는 정식 관리 대장에 기록되지 않으면 장부였다. 최 상사처럼 치밀한 인간이라면 빼돌린 물품의 목록과 거래 내역을 어딘가에 반드시 기록해 둘 것이라 확신했다. 문제는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느냐였다. 강유진은 최 상사의 개인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자물쇠는 허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물쇠를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캐비닛 뒤편 벽과 거의 맞닿아 있는 좁은 틈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낡은 야전 수첩이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 그리고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7월 15일 H마트 A급 목살 20kg 캔맥주 5박스 BH1. 7월 22일 K고물상 아이스조끼 신형 50벌 폐배터리 100kg. 7월 28일 제2건설 2.5톤 덤프 유류 200리터 시멘트 30호 사모님. 암호처럼 보였지만 강유진은 그 의미를 즉시 간파했다. BH-1은 황중령의 별장을 의미하는 방아리 1번지의 약자일 터였다. 사모님은 황중령의 아내일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횡령의 증거가 아니었다. 부대 물자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심지어 외부로 팔아넘긴 명백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강유진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소리 없이 촬영했다. 그리고는 수첩을 원래 자리에 원래 있던 그대로 놓아두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녀갔다는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그녀는 다시 환풍구를 통해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가 숙소로 돌아왔을 때 동이 트기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다. 이제 황인철 중령의 목에 감을 밧줄은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그 밧줄을 당길 마지막 힘, 즉 내부 고발자의 증언뿐이었다. 강유진이 던진 파문은 박서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잠을 자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눈을 감으면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다. 작은 돌멩이 하나의 용기. 그는 자신이 과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은 주말에 터졌다. 토요일 아침 박서준을 포함한 10여 명의 병사들은 또다시 황중령의 별장으로 작업을 나갔다. 그날따라 최진명 상사의 기분은 유독 좋지 않았다. 그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병사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얼차려를 주었다. 야 이진우,
너 지금 장난하냐? 돌멩이 하나 제대로 못 옮겨. 엎드려 뻗쳐. 박서준의 동기인 이진우 이병이 발을 헛디뎌 자갈을 쏟자 최 상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몰아붙였다. 이진우는 땡볕 아래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팔을 떨었다. 똑바로 안 해, 이 새끼가. 최 상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바닥에 있던 강목을 집어들고는 이진우의 허벅지를 내리쳤다. 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박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동기가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치가 떨렸다. 최 상사는 쓰러진 이진우를 발로 툭툭 차며 말했다. 엄살 부리기는. 작업하다가 헛디뎌서 넘어졌다고 보고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누구든 딴소리하는 새끼 있으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난다. 그 순간 박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부조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다. 그리고 침묵하는 자신은 그 범죄의 공범이었다. 강유진의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작은 균열을 만드는 용기. 그날 저녁 부대로 복귀한 박서준은 절뚝거리며 걷는 이진우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갔다. 군의관은 이진우의 허벅지에 시퍼렇게 번진 피멍을 보더니 어쩌다 이렇게 됐나? 라고 물었다. 최 상사의 협박이 떠오른 이진우는 작업 중에 넘어져서 라며 말을 흐렸다. 군의관은 더 묻지 않고 간단한 처치만 해주었다. 박서준은 결심했다. 이 지옥을 끝내야겠다고. 그는 모두가 잠든 밤 공중전화로 향했다. 수첩에 적어두었던 번호를 눌렀다. 낮에 강유진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며 아주 작은 쪽지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 쪽지에는 전화번호 하나와 2400-0200 금강이라는 글자만 적혀 있었다. 24시부터 02시 사이 암구호는 금강.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씀하세요. 강유진이었다. 박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암구호 금강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준 이병.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침착했다. 박서준은 숨을 한 번 크게 고르고 낮에 있었던 폭행 사건부터 시작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부식 횡령, 보급품 불법 반출, 황중령 별장 사역 동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정보. 최진명 상사가 관리하는 이면 장부가 있습니다. 아마 군수가 창고 개인 캐비닛에 있을 겁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 대대 밖에서 민간인과 접촉합니다. 아마 빼돌린 물품을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강유진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박서준의 제보가 그녀가 확보한 증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순간이었다. 알겠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박이병.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일 겁니다. 절대 아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서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두려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거대한 댐에 균열을 내는 작은 돌멩이가 되기로 선택했다. 이제 폭풍이 몰려올 터였다. 금요일 밤 대대 전체에 조용한 어둠이 내렸다. 병사들은 주말을 앞두고 고된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바로 폭풍의 눈과 같았다. BOQ 숙소에 홀로 있던 강유진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은 이제 두툼한 증거 자료 뭉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박서준 이병의 제보로 최진명 상사가 대대 밖 민간인과 접선하는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되었다. 황인철 중령을 옥죄 모든 물적, 인적 증거는 확보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의 이름으로 그들의 범죄를 집행할 힘이었다. 강유진은 보안 처리된 위성 전화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7사단 사령부도 군단 사령부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 충청남도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였다. 감찰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육군 전체의 기강을 책임지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그녀와 같은 소장 계급의 장성이었다. 강유진입니다. 금강초롱 작전 최종 단계에 진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알겠습니다. 자네가 요청한 대로 육군 중앙수사단 직할대와 헌병특임대, 지금 즉시 화천으로 출발시키겠네. 예상 도착 시간은 23시 30분. 자네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대대 밖에서 대기할 걸세. 감사합니다. 현장 지휘는 제가 직접 합니다. 알겠네. 부디 몸 조심하게. 이번 건 보통 일이 아니야. 육사 출신 연대장 진급 예정자를 건드리는 거니까. 위에서도 말이 많아. 그래서 제가 직접 온 겁니다. 썩은 뿌리는 더 커지기 전에 뽑아내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강유진은 입고 있던 등산복 상의를 벗었다. 그 안에는 한치의 구김도 없이 각이 잡힌 군복 셔츠가 입혀져 있었다. 그녀는 옷깃에 달린 비닐에 감싸 감춰두었던 자신의 계급장을 꺼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었다. 그녀는 5급 군무원 강유진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직속 특별감찰단장 소장 강유진. 군 전체의 안부를 도려내기 위해 파견된 비밀 감찰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진짜 작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같은 시각 황인철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진명 상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오늘 거래만 잘 마무리하면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 그 미친 여편네 다음 주 중으로는 돌아가겠지. 별다른 소득도 없이 말이야. 예, 대대장님. 물건은 이미 차에 다 실어놨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처리하고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래. 자네만 믿네, 최 상사. 황 중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유진의 감찰을 자신의 권력과 치밀함으로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생각했다. 고작 군무원 하나가 자신의 아성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곧 있을 연대장 진급 심사와 그 다음으로 이어질 장군 진급이라는 달콤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최 상사가 집무실을 나가자 황 중령은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야. 응, 잘 지내지. 아니, 별일 없었어. 그냥 귀찮은 파리 한 마리가 꼬여서 며칠 성가셨는데 이제 다 정리됐어.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면 봐. 그때까지 진급 턱 단단히 준비해둬. 그가 지인과의 통화를 막 끝내고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려는 순간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누구야? 황 중령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문 앞에는 강유진이 서 있었다. 여전히 수수한 등산복 차림 그대로였다. 아직도 안 가고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감사관? 여긴 내 집무실이고 지금은 업무 시간도 아니오. 황 중령은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황인철 중령님. 강유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그의 책상 앞으로 걸어왔다. 드릴 말씀? 나는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당장 내 방에서 나가. 7월 15일 H마트의 목살 20kg. 7월 22일 K고물상의 신형 아이스조끼 50벌. 7월 28일 사모님께 전달된 시멘트 30포. 강유진이 은조리는 말에 황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그녀가 말하는 내용은 최 상사의 비밀 장부에만 기록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어제 작업에 동원된 이진우 이병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행까지. 제가 더 말씀드려야 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황 중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에 이성과 여유는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내년 정체가 뭐야? 간첩이었어? 우리 부대 정보를 빼내서 어쩌려는 수작이야.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당직사관, 당장 헌병대 동원해. 내 집무실로 즉시 출동하라고 해. 정체불명의 간첩을 체포했다. 반복한다. 간첩을 체포했다. 황 중령은 강유진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음을 직감했다.
이제 남은 방법은 그녀를 간첩으로 몰아 긴급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왕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명령 하나면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몇 분 후 복도를 울리는 육중한 전투화 소리와 함께 헌병들이 집무실로 달려왔다. 대대장님 부르셨습니까? 저 여자야. 당장 포박해서 지하 벙커에 가둬. 헌병들이 강유진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쾅!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헌병들이 아니었다. 방탄 헬멧과 특수 장비로 무장한 소속을 알 수 없는 군인들이었다. 그들의 팔뚝에는 육군 중앙수사단이라는 선명한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 뒤로 잘 다려진 정복 차림의 대령 한 명이 들어섰다. 그는 황인철 중령을 본체 만체하고 방 한가운데 선 강유진에게 다가가 각 잡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소장님, 육군 중앙수사단장 이강석 대령 명 받들고 왔습니다. 소장님이라는 한마디에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인철 중령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가 미친 여편네 간첩이라고 불렀던 여자를 향해 중앙수사단장이 경례를 하고 있었다. 강유진은 천천히 입고 있던 등산복 지퍼를 내렸다. 그 안에서 드러난 군복 셔츠 옷깃, 그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황 중령의 눈을 찔렀다. 황인철 중령. 강유진의 목소리는 이제 지휘관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본인은 국방부 장관 직속 특별감찰단장 소장 강유진이다. 지금부터 황인철 중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부하 폭행 및 상습적 금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럴 수가. 황 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의 달콤했던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강석 대령이 보고했다. 소장님 추가 보고 드립니다. 최진명 상사 대대박 3km 지점에서 작물 거래 중 현행범으로 체포 완료했습니다. 빼돌린 군수품과 거래 장부 현장에서 모두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사단 요원들이 황인철 중령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한때 부대 전체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강유진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가 수사단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동안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잠자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대장이 수갑을 찬 채 연병장을 가로질러 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박서준 이병 역시 생활관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뒤섞였다. 그때 집무실 건물에서 나온 강유진이 막사 쪽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수많은 병사들 사이를 지나쳐갔다. 그리고 박서준이 있는 생활관 창문 앞을 지날 때 아주 잠시 그녀의 시선이 박서준과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은 그들 두 사람만이 아는 어둠을 몰아낸 빛의 신호이자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 작은 돌멩이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화천에 짙은 어둠을 몰아내며 동쪽 하늘부터 서서히 푸른 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그것은 제7보병사단 13년대 2대대에 찾아온 길고 긴 밤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후 계룡대 군사법원에서 황인철 전 중령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군복 대신 수의를 입은 황인철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깊은 패배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최진명 전 상사 역시 잿빛 얼굴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유진 소장이 이끄는 특별감찰단이 확보한 증거는 완벽했다. 최 상사의 비밀장부 작물 거래 현장 영상,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의 일관된 증언은 그들의 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증인석에는 박서준 일병과 함께 최 상사에게 폭행당했던 이진우 이병도 섰다.
이진우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판사 앞에서 자신이 당했던 일과 목격했던 부조리를 똑똑히 증언했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동안 침묵했던 수많은 목격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담담하게 자신이 겪어보았던 사실만을 말했다. 황중령 개인 별장 작업 동원, 보급품 횡령, 그리고 강유진 소장에게 제보하기까지의 과정. 그의 증언은 사건의 전모를 꿰뚫는 마지막 열쇠였다. 최종 변론에서 황인철은 끝까지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군 생활의 공적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단호했다. 피고인 황인철. 그대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지휘관의 권한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남용하고 믿고 따르던 부하들을 착취하고 기만했다. 이는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추악한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황인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2년 및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다. 또한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물어 불명예 전역을 명하며 군인연금 수급 권리를 모두 박탈한다. 황인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진명 전 상사 역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비리에 가담했던 다른 간부들도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군사법원 역사에 길이 남을 군 내부 비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황인철의 그림자가 거친 13년대 이대대는 놀랍게 변해 있었다. 새로 부임한 이성민 중령은 FM의 표본 같은 지휘관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 전 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 또한 여러분이 겪는 어떠한 부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바꿔나가겠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식단이 바뀌었다. 매 끼니마다 뜨끈한 국과 푸짐한 반찬이 나왔고 주말이면 병사들이 선호하는 특식이 제공되었다. 이제 병사들은 닭볶음탕에서 닭다리를 구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창고에 쌓여있던 신형 전투 장비와 보급품들이 모두 제 주인을 찾아갔다. 병사들은 물이 새지 않는 신형 전투화를 신고 방탄 성능이 월등한 신형 헬멧을 쓰고 훈련에 임했다. 훈련은 과거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정당한 목표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간부들은 더 이상 병사들을 사역의 도구로 보지 않았고 병사들은 간부를 불신의 대상이 아닌 전우이자 리더로 존중하기 시작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격려 구호에는 마침내 진심이 담기게 되었다. 박서준은 어느덧 분대장을 맡은 어엿한 상병이 되어 있었다. 부대원들은 그가 과거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고자질쟁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용기를 내심 존경하고 따랐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후임들을 이끄는 든든한 선임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 가을날 오후 박서준이 분대원들과 함께 진지 보수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길이었다. 대대 정문으로 들어서는 낯익은 검은 세단을 보고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간인 정장 차림의 강유진 소장이었다. 그녀는 이임하는 이성민 중령의 후임 대대장 취임식에 격려차 잠시 들른 길이었다. 그녀는 막사 앞으로 걸어오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박서준과 마주쳤다. 박상병. 그녀가 먼저 아는 척을 했다. 단결.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박서준이 우렁차게 외치자 분대원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강유진은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군 생활 할 만한가? 예, 그렇습니다. 박서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박서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진짜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건 나 같은 별들이 아닐세. 부조리를 보고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자네처럼 깨어있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지.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게.
그녀는 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자신이 지난 여름 내내 들고 다니던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이었다. 이제 이건 나보다 자네에게 더 어울리는 물건 같군. 잘 간직하게. 강유진은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 차에 올랐다. 박서준은 그녀가 건넨 수첩을 든 채 멀어지는 차를 향해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다. 시간이 흘러 박서준의 저녁일도 머지않았다. 그는 이제 어깨에 4개의 작대기를 단 늠름한 병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분대에는 얼마 전 전입 온 신병이 있었다. 잔뜩 겁을 먹고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후임을 보며 박서준은 자신의 이등병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후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기억해. 군대는 혼자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야. 잘못된 게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얘기해. 들어줄게. 어느덧 7사단 13년대 2대대에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다. 몇 해 전 여름 호련히 나타나 부대를 뒤집어 놓고 사라졌다는 여자 간첩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입을 거치며 조금씩 살이 붙었다. 그녀가 사실은 국정원 요원이었다더라. 귀신같이 부대 곳곳을 옮겨 다녔다더라. 부패한 간부들을 하룻밤 만에 모두 잡아갔다더라 하는 식이었다. 그 이야기는 새로 전입 온 신병들에게는 흉흉한 괴담으로, 부조리를 일삼으려는 간부들에게는 서늘한 경고로, 그리고 정의로운 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비밀스러운 희망으로 남았다. 박서준은 그 전설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병사였다. 그는 관물대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내 보았다. 수첩의 첫 장에는 강유진이 남긴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다. 하나의 작은 돌멩이가 강물의 방향을 바꾼다. 그는 수첩을 조용히 덮었다. 이제 곧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가지만 그는 이곳에서 보낸 시간과 자신이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를 평생 잊지 못할 터였다. 저녁 당일 아침 박서준은 위병소를 나서기 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부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 경례 구호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그 어떤 때보다 크고 우렁차고 진심이 가득 담긴 외침이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화천의 푸른 하늘 아래 한 청년의 뜨거웠던 군 생활이 마침내 명예롭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